자, 이제 오늘부터 상법이고요. 이제 민사도 5번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반 딱 지났잖아요. 지금 그 뭐야 4월 말에 발표하고 시작해가지고 이제 4달 지났고 앞으로 4달 남았는데 뭐 시간은 항상 모자라죠. 그래서 이제 수험생 뭐 저도 그랬지만 뭐 항상 계획표 짜면 이제 시간은 모자라는데 근데 뭐 다 완성을 해야지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뭐 붙을 때까지 하는 건데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뭐 시간 항상 모자라고 그러겠지만 그리고 또 뭐 봤던 것도 뭐 그렇잖아요. 뭐 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 계속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수험생이었지만 보면 뭐 양도 많고 특히 또 변신은 뭐 선택 사례 기록을 한 번에 그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하나만 하면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밑줄 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선택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는 것만 체크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는 거는 어차피 읽어서 이제 찍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례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판례여도 이제 사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있으니까 거기를 밑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사실 뭐 어느 분이 세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선택 사례 기록을 한 번에 본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그리고 또 뭐 선택형도 뭐 나머지 후사법, 뭐 민소 상법 이런 것까지 보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뭐 뭐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똑같은 환경이라서 뭐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버티다 보면 뭐 그런 말도 많잖아요. 버티다 보면 이제 뭐 언젠가 붙는 거니까. 근데 뭐 변신은 또 뭐 횟수 제한이 있어서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마지막이 좀 돼야죠. 그래서 이제 이제 4달 남았으니까 이제 올해 이제 9월 달 됐으니까 뭐 12월까지 물론 시험 뭐 1월이지만 한 4달 정도만 버티면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하루하루 생각을 해야죠. 뭐 12월 거까지 지금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상법에 들어가면 민법, 그러니까 민사법 안에서도 뭐 민법, 미수, 상법 갈수록 이제 공부량이 이제 그러니까 저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또 보니까 상법 문제가 뭐 8문제씩이나 내셨던데,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이 뭐 남의 걱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거니까 이제 상법 교수님들은 상법만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앞에 뭐가 있든지 상관이 없이 뭐 8문제씩이나 내셨던데 그 1시간 분량이 8문제를 쓰라는 건 물리적으로 그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1시간 분량으로 한 6문제 정도, 그러니까 1문, 2문 기준으로 하면 1문이 이제 1시간 반짜리니까 9문제 정도 나오고 2문이 6문제 나오고 그다음 상법은 뭐 따로 내시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들 분량만 생각하고 남의 걱정 안 하고 막 올해는 보고 깜짝 놀랐는데 8문제씩이 나왔으니까 막 10점, 15점 이래 가지고 그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상법의 또 특징이 또 뭐 이제 뭐 주식 이런 거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잖아요. 뭐 저도 사실 수험생 때 그랬고 뭐 이제 열심히 외우고 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수험생이 주식 투자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음이라고 생전 보지도 못했는데 뭐 오늘 뭐 진도어음법이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음법하고 보험법은 뭐 나중에 시간이 뭐 지금 자꾸 밀려가지고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암기장에 정리된 내용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제 제 암기장 보시는 분들은 뭐 강의 열어드렸으니까 저 계속 열어드리니까 그거 좀 강의 좀 들으시고 우리가 뭐 저도 수험생했지만 이게 보면 저도 이제 시험이 안 되니까 자꾸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연구하잖아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고 그래서 강의를 수강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이제 혼자 이제 스스로 회독을 해야죠.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양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뭘 버려요? 이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책을 읽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걸 버리고 혼자 책을 읽는데 물론 뭐 그 생각도 바람직하지만 이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혼자 이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나는 수능 공부할 때도 뭐 한 번도 강의도 들어본 적이 없다 막 그래서 이제 그 공부 방식대로 이제 입학 공부를 하시는데 이게 양이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게 민법 이제 민사법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법 시대부터 그 전차 타고 사람들이 막 죽이고 이럴 때부터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배경 지식 없이 이걸 혼자서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뭐 희한한 뭐 로마법 대전 뭐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막 찾아서 읽어보면 그러니까 막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생각하고 지금하고 막 똑같아요. 그때도 뭐 똑같이 뭐 상속의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저
수천 년 걸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그걸 혼자서 읽어가지고 그럼 그건 여러분들의 능력을 제가 뭐 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인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그래서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제 강의를 버리고 그리고 대충 한번 들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영화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또 못 봤던 장면도 내가 저걸 봤나 싶은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강의를 여러 번 듣고 그다음에 이제 회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둘 다 필요하죠, 사실. 근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대부분 이걸 버리고 이제 강의는 그래도 한 번 들었으니까 내가 뭐 기본 강의 들었으니까 막 자기 합리화한 다음에 이제 책을 읽는데 혼자서 읽기가 힘들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힘들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현물주자라는 개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현물주자 법률관계 쭉 읽으면 그게 체화가 되지 않잖아요. 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죠. 객관식은 뭐 그냥 읽고 찍는 거니까. 그래서 객관식은 잘 몰라도 이제 대충 점수가 나오는데 주관식은 안 그래요. 주관식은 바로 직전에 봐도 이제 내 거로 체화가 되지 않으면 심지어 오픈북으로 봐도 이제 그 뭐 제가 학교 강의 같은데 이날 학부 강의 같은 거 할 때는 오픈북으로도 이제 교양 과목 같은 거는 공부를 안 하니까 오픈북으로 시험 봐도 이제 알고 쓰는 사람하고 모르고 쓰는 사람들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둘 다 이제 적절하게 조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스스로 공부를 책을 읽고 하는 것 필요하죠. 암기도 해야 되고 주관식은. 근데 이제 강의도 어느 정도 좀 들으신 다음에 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상법 가면 뒤에 어음수표 보험 이런 것들은 뭐 투자를 많이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서 상법 맨 처음에 상법의 법원부터 뒤에 이제 보험법까지 기본서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 구조 자체가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뭐 강의도 그래서 제가 암기장 강의할 때도 기본 강의도 그렇지만 암기장 강의할 때도 그걸 전제로 했어요. 그 전제로 그러니까 전혀 강의 안 들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암기장이지만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 정리된 테마들은 거의 뭐 기본 강의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교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뒀으니까 이제 짬짬이 좀 들으세요. 그 유튜브 볼 시간에 뭐 이제 제가 이런 잔소리 할 상황은 아니지만 유튜브 볼 시간에 그 강의를 좀 들으시고 물론 뭐 유튜브하고 뭐 재미 차원에서는 뭐 하늘과 땅 차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좀 조금씩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매년 이제 그 종합반 분들한테는 그 암기장 강의는 계속 열어드리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한 번 들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수험생 때 일단 시험 떨어지면은 이제 강의 사가지고 그냥 혼자서 이제 그 강의 들으면서 이제 혼자서 이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귀로는 강의 듣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도 수준이 됐으니까 귀로 강의 듣고 눈으로 책으로 보면서 이제 동시에 그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지금 뭐 채권자 대위권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러면 힘들겠지만 그건 아니니까 귀로 들으면서 이게 뭐 경제학 강의처럼 뭐 칠판에다 그림 그린 거 계속 봐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책을 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또 공부 안 될 때도 뭐 그렇게 좀 활용을 좀 하시면서 하세요. 특히 상법 가면은 이제 뭐 주식 거래 이런 것도 안 해가지고 뭐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생으로 외워야 되는데 뭐 저도 그래서 상법 공부할 때 수험생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 주식 같은 거 안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현물출자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 그런 것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요즘 뭐 인터넷 검색하면 그런 것들 다 알 수 있으니까 용어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강의 좀 들으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뭐 5대 5인데 그게 다 또 시간이 모자라니까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상법 가면은 또 특히 이제 뭐 기본 학교에서 학점 딸 때도 뭐 회사법만 조금 듣고 뭐 엄수표 이런 거 다 전공 선택이니까 안 하고 뭐 보험법은 더더군다나 안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의들을 이제 좀 암기장 같은 경우 제가 염두에 두고 그 테마도 그렇게 선별을 했고 강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 뭐 저기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안 늦었어요. 심지어 뭐 그 하루 쉬는 날에 그 시험 볼 때 하루 쉬잖아요. 3일차에 그때 뭐 최신 판례 열어달라고 해서 최신 판례 그러니까 뭐 물론 처음 듣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도 안 되고 힘도 들고 하니까는 이제 그 최신 판례 쭉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저 선별해서 들으려고 그날도 듣는 분들도 있어요. 열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강의 자체가 워낙 뭐 양도 많고 뭐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저기 좀 하세요. 특히 상법 가면은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와서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강의를 오래 했으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어디서 모른다는 걸 대부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탁탁 이제 쭉 갈 때 이제 그런 부분들만 살짝짝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뒤에는 스스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리트바 갖고 로스쿨 갈 정도의 이제 공부 실력이면 그런 정도만 해주면 이제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강의할 때도 대부분 사람들이 뭐 비슷해가지고 모르는 부분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뒀는데, 와서 질문하시는 거 보면 분명히 제가 강의 시간에 그런 것들 염두에 뒀는데, 그러니까 안타깝게 이제 강의를 제대로 안 듣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강의 듣다가 놓치거나, 아니면 강의를 아예 뭐 다른 강의를 듣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안단 말이죠. 제가 이 사람이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렇다고 뭐 저기 질문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발 강의도 좀 듣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해야지, 극단적으로 물론 이제 강의만 들어서도 안 되죠. 사실 뭐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이제 강의만 들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혼자서 책만 봐도 안 돼요. 이거 독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뭐 선사기를 한꺼번에 해야 되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뭐 민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그다음 양도 뭐 많고 뭐 동시에 대비해야 되니까, 이게 객관식만 하고 뭐 주관식만 하고 저희 때처럼 그러면 그나마 이제 좀 포커스가 딱 맞춰지니까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을 자꾸 이제 줄여놓은 책을 보다 보면 그게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판례 원문도 좀 찾아봐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뭐 판례 같은 거 새로 나오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출력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테마가 뭐 채권자 취소권 판례인데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채권자 취소권의 그 기본서 자체, 뭐 제 책이든 뭐 교수님 책이든 그걸 쭉 읽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거나, 이제 갑자기 이제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제 그런 이해가 올라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실 텐데,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특히 이제 상법 같은데 보면 더더군다나 이제 뭐 회사법이야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엄수표 가고 뭐 보험법 가면 이게 또 문제는 많이 나오면 뭐 투자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법 뭐 이게 지금 뭐 객관식 한도 문제 나오고, 그다음 주관식으로 나올지 말지는 모르겠고, 근데 모의 시험은 내고 이러니까 이게 버리기도 그렇고 안 버리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또 엄수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엄수표 거의 안 쓰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되는데, 법리적으로 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1순환, 1순환, 지금 3순환이죠. 그 다음 4순환에서 제가 드리는 자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8문제 나왔는데, 올해 이제 상법에 총 8문제 나왔죠. 8문제. 근데 8문제 중에서 3문제는 제가 다 낸 거예요. 3문제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출제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다고요. 낸 것 중에 3문제. 그러니까 보통 매년 보면 전체 1문, 2문, 3문 하면 한 21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40%는 그냥 제 순환별 문제에서 이제 그 비슷한 쟁점으로 이제 다 낸 거예요. 그건 뭐 제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강의에서도 썼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한 40% 정도는 출제한 제가 만든 문제들 중에서 그대로 적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한 40에서 50%, 그다음에 상법 같은 경우는 교과서 진도는 많지만 이제 쟁점으로 출제될 쟁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상법은 50% 정도 맞췄는데, 올해는 문제가 많아지는 바람에 이제 한 3문제밖에 안 됐는데, 보통 한 6문제 출제가 되면 그 중에서 한 4문제 정도를 맞춰요, 그대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되죠, 40%.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아예 문제로 그대로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정리해도 일단 40%는 맞출 수 있고 그대로. 그다음 나머지는 어차피 나머지 한 30-40%는 어느 누구도 찍지도 못하는 거. 올해 혼동 같은 거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락을 좌우하는 게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것만 확실히 써도 이제 합격하는 데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왜 합격을 못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 책임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책임이란 말이죠. 그건 제 책임 아니죠, 절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소화를 잘 시키면 되는 건데, 그게 원래 그렇잖아요. 진리라는 건 아주 간단한데 그걸 지키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달라지고, 뭐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들어도 다 이해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를 봐도 사람들이 그 감동받는 게 다르듯이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각자 개인 차이니까. 근데 그거는 충분히
이제 이 회독수로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봐도 이제 같이 공부할 때, 그다음 이제 연수원 갔을 때 보면은 아 쟤는 제가 자연사 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내가 따라잡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죠. 그 뭐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저 생리적 법조인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대법관 되셔가지고 막 이제 판례 이론을 뭐 만들어내고 막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합격을 일단 목표로 한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반복을 하면 이제 그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몇 회도 하는 거냐, 그거야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붙을 때까지 이제 하는 거잖아요. 붙을 때까지. 그러니까 저도 뭐 그랬고, 그러니까 저도 시험이 자꾸 안 되니까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방법들을 다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 막 어떤 뭐 그렇잖아요. 막 부적까지 써가지고 시험장에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뭐 하여간 그래서 지나고 나 생각해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이제 자기 혼자서 열심히 그 회독하면서 암기하고 뭐 그거밖에 방법이 없죠. 뭐 특별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요즘에 또 유튜브 이런 게 많으니까 뭐 공부 방법론 특강인데, 아니 그거 연구할 시간에 책을 한 번 더 읽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공부 방법을 연구하고 있던데, 그거 하시는 분들이야 그거에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뭐 그거 들으면서 공부 연구하고, 가끔씩 오셔가지고 유튜브에 누가 뭐 이제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변호사나 뭐 이제 이렇게 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자기 공부 방법 이렇게 갖고 올려놓는 거, 이제 그런 거 들으시고는 뭐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제 그런 거야.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사람 수만큼의 공부 방법이 있으니까. 결국 근데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법 과목은 이제 이 변시 뭐 옛날에 저희 시험이나 뭐 변시 요즘에 하여간 이 뭐 이렇게 주관식 시험 보는 시험들을 보면 결국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열심히 이제 회독하고 이건데, 이제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서 약간의 이제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고 나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이제 정답이죠. 그리고 반복하는 거고, 그 반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 시작한 지 뭐 하고 오래됐잖아요. 오래되고 뭐 매년 이제 뭐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돼도 이제 지금 그래도 이제 헷갈리고 뭐 어려운 것들도 있고 까먹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제 그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질 뿐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제 읽어야지만 그러니까 한 시간에 내가 읽는 속도가 느리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 자꾸 회독수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뭐 한 시간, 그러니까 뭐 하루에 읽어야 될 분량이 막 거의 2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평균. 근데 그거를 이제 읽을 시간이 안 되니까, 시간이 모자라니까. 근데 그럼 뭐 어떻게 빨리 읽느냐. 그렇다고 막 후다닥 뭐 속도법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뭐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건 회독수로 자꾸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공부 절대량을 늘려야죠. 이제 뭐 자는 시간을 줄이든 아니면 뭐 자투리 시간,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든 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꾸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밖에 없지, 뭐 책을 빨리 읽는다 한들 그게 뭐 체화가 되지 않으면 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거로 체화되지 않으면 현출이 안 되잖아요. 특히 주관식 시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뭐 다원이 써서 아시겠지만 결국은 뭐 내 속에 남아 있는 그런 내가 이제 항상 쓰는 그런 용어라든가 일반 법리밖에 안 써진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직전에 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민사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직전에, 그래서 그 3일째 하루 쉴 때 그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까먹었던 거 그런 것들을 해야지, 그 하루에 그냥 모든 걸 이뤄내려고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잖아요. 책도 뭐 그렇고. 근데 다 못 보잖아요.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최신 판례라든가 아니면 뭐 키워드 암기장이나 그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냥 그러고 이제 가야지, 막 아니 1년 내내 해도 안 되는 걸 그 하루에 다 하려고 해가지고 그 많은 걸 싸질머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험생이니까 저도 뭐 그랬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조금 이제 지금 딱 반 돌아왔으니까 매년 이제 요맘때쯤 되면 이제 한 4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럼 체력도 떨어지고 뭐 이제 저도 그랬지만 시험 떨어지면 이제 오만 가지 막 하루에 1초도 안 쉬고 1초도 안 자고 공부할 것처럼 막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뭐 이제 또 날씨도 더워지고 뭐 이렇게 돼서 뭐 저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하면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한 3달, 4달이 이제 금방 가게 되는데, 이제 금방 가죠. 그래서 시간이 뭐 이제 금방 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러니까 계속 저도 수험생들하고 이제 생활을 하니까 똑같아요. 수험생과 저 가끔씩 이제
시험 떨어지는 꿈도 꾸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자기들은 돈 버느냐고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한다는데, 저는 이제 항상 수험생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뭐 수험생인 것 같고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하여간 그런 부분이어서 한 이제 4달만 이제 버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티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공부 안 될 때는 어디 자꾸 나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봤자 뭐 마음만 불편하잖아요. 가끔씩 보면은 뭐 어디 뭐 바람 쐬러 안 나온다고 이제 며칠씩 없어졌다가 나타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 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잖아요. 이제 차라리 그냥 이제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뭐 강의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동영상 강의를. 그게 낫지 뭐 어디 바람 쐬러 가봤자 마음만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듣든가 아니면 집에 가서 자든가, 그게 남는 거잖아요. 차라리 뭐 잠을 자는 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고 안 될 때는 그냥 잠을 자든가, 그럼 차라리 뭐 체력적으로라도 도움이라도 되잖아요. 근데 괜히 어디 가가지고 해봤자 마음만 불편하고, 갔다 오면 뭐 기분만 더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하면 되니까. 끝나고 또 발표할 때까지 인생이 굉장히 긴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그 시간대 놀면 되니까. 그래서 상법은 뭐 필요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 강의도 좀 들으시고, 암기장도 뭐 그걸 전제로 강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어음수표, 그래서 이제 좀 진도를 들어가 보면 이 어음수표랑 보문법의 문제인데, 일단 이제 뭐 계속 출제가 되잖아요. 올해도 이제 어음수표 쟁점이 출제가 되는데, 그것도 뭐 제가 강의에 썼지만 뭐 암기장에도 있고, 그래서 나왔던 쟁점들 중에서는 이제 다시 나올 수 있어가지고 냈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뭐 점쟁이처럼 앉아가지고 이거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보면 뭐 학회에서 세미나 같은 것도 열리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리고 또 뭐 각종 논문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런 거 다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특히 상법은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상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최근에 개정된 것도, 아니 개정돼서 이제 당장 내년 시험에 반영이 되는 것들은 제가 선택형 뒤에다 실어놨으니까 좀 이따 이제 선택형 할 때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든 시험은 하여간 시험 보는 날짜에 시행되는 법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거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뭐 계속 상법이 개정되고 앞으로 또 개정될 텐데, 그게 다 우리 시험 이후에 시행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상장회사 내용들이라 뭐 시험에 크게 반영될 건 없어요. 그리고 다만 예를 들어서 뭐 집중투표 같은 경우 지금 개정이 되고 했는데, 집중투표는 한 3, 4년 전에 한번 나왔죠. 근데 그런 시사적인 것들은 제가 반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정법 자체가 시행이 안 되더라도 뭐 집중투표 개정돼가지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상법은 그러니까 이제 민사법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뭐 헌법이나 이런 게 오히려 그런 뭐 시사적인 게 많이 나올 것 같아도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민사법도 시사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집중투표도 한 몇 년 전에 나오고, 뭐 이사보수도 그 당시에 항상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장회사 이사들이 이제 연봉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사보수 뭐 등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때 이사보수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수업 잘 들으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문제 만든 거 이거만 열심히 하셔도 충분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다 고려를 해서 만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일단 갈수록 양이 줄어야 되잖아요. 갈수록 이제 일순환, 삼순환, 사순환 문제하고 그걸 이해하는 용도로 뭐 암기장을 보든 강의를 들으시든 뭐 그렇게 활용을 좀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일문의 1에서는 이제 배서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뒤에 22년도 기출문제 실어놨지만 추심위임 배서가 한번 나왔고, 그래서 이제 배서에서 더 중요한 건 사실 기한 후 배서예요. 그러니까 배서의 뭐 3대적 효력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딱 2가지는 정리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기한 후 배서랑 추심위임 배서예요. 근데 추심위임 배서는 이제 뒤에 이제 기출문제에 실어놨지만 22년도에 출제가 됐고, 물론 뭐 다시 나올 수 있죠. 연달아서 나온 쟁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나왔던 어법 문제는 작년에 나왔던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2년 연속으로 나왔던 거고, 그래서 다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배서에서 딱 한 문제 꼽으라면 기한 후 배서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할 때 기한 후 배서하고 추심위임 배서로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지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중요한 테마들 나올 때마다 복습해가지고 그 언저리 부분들을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그럼 기한 후 배서는 이제 요것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암기장 가가지고 기한 후 배서하고, 강사가 이제 추심위임 배서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2테마는 정리하고, 그렇게 이제
구멍을 메꿔가는 식으로 지금부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를 보면, 자, 갑은 을에게 만기를 이제 6월 10일로, 그러니까 만기가 이제 변제기죠. 그래서 만기가 이제 24년 6월 10일. 지급 장소는 거의 100% 은행이죠. X은행 영등포 지점으로 해가지고 약속을 발행 교부했는데, 그러니까 실무상 유통되는 건 다 뭐예요? 그러니까 갑이 은행 가서 계좌를 만들고, 그럼 은행에서 용지를 주죠. 그러면 그거에다가 금액 써서 유통시키는,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은행도어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도어음. 그러니까 유통되는 거 다 은행 가서 이제 계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용지를 주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근데 을은 원인 관계 없이 신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음을 병에게 배수양도했다. 자, 그러면 어음은 보통 원인 관계에 있는데 이 원인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 관계 없이. 그럼 원인 관계가 없을 때 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 건지 받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 건지를 잘 봐야죠. 그래서 이제 원인 관계 없이 신용을 제공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병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병이 돈이 필요한데 이제 뭐 우리 부동산에 있으면 물상 보증이 돼줄 텐데 없으니까 뭐예요? 이 어음 갖고 네가 할인해서 갖다 써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신용을 제공한다는 건 을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병이 돈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을이 이제 뭐 보증인 되는 것처럼 자기 이름이 있는 어음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병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융통어음이란 말이에요. 융통어음. 그러니까 융통어음도 광의로 보면 원인 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인데 별도로 이제 을이 필요할 때는 원인 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이라고 하고 병이 필요할 때는 융통어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융통어음도 원인 관계 당이 없지만 그 다음에 병은 6월 10일 어음을 영등포 지점에 제시해 가지고 만기에 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병이 이제 만기에 이제 지급 장소로 되어 있는 은행에 갔죠. 근데 지급 거절됐다. 그럼 부도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은행에서는 갑의 계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줘야 되는데 계좌에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부도난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급이 거절됐고 거절됐다는 게 무슨 뭐 거절할 수 있는 적법한 항변 사유가 있어서 거절이 아니라 그냥 부도났다 이거고. 따라서 소지하고 있던 병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서 그래서 거절 증서가 작성이 됐고 그다음 병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가지고 6월 18일에 정액에 배상됐죠. 그래서 6월 18일 날 이제 여기서 이제 거절 증서도 작성이 됐고 그래서 거절 증서도 작성이 됐고 6월 18일 날 배설을 했다. 그래서 원인 관계는 이제 매매 대금이고 그러니까 병이 이제 매수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 이제 기한 후 배서가 된 거잖아요. 공휴일은 없다고 치는 거고 문제 1번에 병의 정에 대한 배서의 법적 성질. 그래서 병의 정에 대한 건 뭐예요? 거절 증서가 작성이 됐고 그다음 뭐예요? 만기가 6월 10일인데 공휴일 없다고 그랬으니까 지급 제시 기간이 10일, 11일, 12일, 3일이잖아요. 3일. 그래서 지급할 날 플러스 2거래일인데 그래서 공휴일 있으면 하루씩 연장되는데 공휴일 없으니까 이 3일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췄잖아요. 거절 증서가 작성된 이후에 배서고 그 다음에 3일, 즉 지급 제시 기간 경과 후에 배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예요? 기한 후 배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한 후 배서니까 그럼 정의 볼 때는 뭐예요? 지금 날짜가 지난 걸 알잖아요. 지금 그 어음에 6월 10일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지급 제시 기간이 12일까지인데 지금 18일 안단 말이죠. 그럼 얘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죠, 얘를. 그래서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력밖에 없죠. 그래서 민법상의 지명채권. 그래서 지명채권 양도 법리를 이거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예상 문제인데 본 시험에 안 나왔잖아요, 지금 기한 후 배서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정은 이제 그 병의 항변 사유를 다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변이 절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무 유통성 때문에 항변이 절단이 되는데 이제 이 경우는 지명채권 양도율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병이 양도인이잖아요. 병이 양도인이고 정이 양수인. 그러니까 정은 뭐예요? 병한테 발생한 모든 사유를 가지고 선악불문하고 다 대항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성이 저해가 되죠. 근데 뭐 이제 이걸 알고 받았기 때문에 얘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의 정에 대한 배서는 기한 후 배서고 배서의 3대적 효력을 검토한다 이거예요. 약수령처럼 다 외워놔야죠. 그러면 이제 로마자 1번에 가셔서 기한 후 배서는 딱 두 가지 경우만 되잖아요. 그래서 거절 증서가 작성된 이후에 또는 거절 증서 작성 기간 경과 후에 배서가 기한 후 배서죠. 그게 개념이고 요건이고. 그럼 효과는 뭐예요? 지명채권 양도 효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통기간 지난 것을 뭐 음식도 그렇잖아요. 유통기간 지난데 먹고 배탈 나면 그런 거 보장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간 경과 후에는 이제 그걸 이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강력하게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해석을 하죠. 자, 그래서 요건은 뭐 개념이잖아요. 거절 증서가 작성된 이후에 배서가 되거나 또는 작성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배서가 되면 기한 후 배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제 확정일 출구 모음이잖아요. 만기가 6월 10일이니까 10일 10인데 그 다음에 18일이고 그 다음에 거절 증서까지 작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모두 요건을 갖췄으니까 얘는 기한 후 배서다 이렇게 검토해주고 그 다음 이제 배서의 3대적 효력은 이건 이제 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목차, 이제 뭐 저는 뭐 권담자 이렇게 외웠는데, 그래서 그 목차 그대로죠. 권리 이전적 효력, 담보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 이전적 효력 안에 2단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래서 어음상 권리의 이전이에요. 그래서 어음상 권리의 이전. 그 다음에 인적 항변의 절단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안에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자 2번에 보면. 이제 어음상 권리 이전에서 이해 동감 쳐놓으시고 그러니까 어음상 권리는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어음상 권리는 넘어가고 그다음 그 아래 밑줄 친 분의 인적 항변의 절단 그래서 단해 동감 쳐두시고 그래서 이제 배서의 3대적 효력을 써라 또는 배서 효력이 문제가 되면 권담자 그래서 권은 어음상 권리 이전 인적 항변의 절단 그러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죠. 그 다음 담은 뭐예요? 그래서 2번에 가면 담보적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담보적 효력이 뭐예요? 상환 의무죠. 그래서 이제 권리자 입장에서는 상환 청구권. 그래서 의무자 입장에서는 상환 의무. 예전 용어로는 소구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소구권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정법에서 상환 청구권. 그 다음 권담자의 자는 자격 수여적 효력이에요. 자격 수여적 효력 안에 추선면이 있는 거죠. 추선면. 그래서 추는 추정력. 그래서 적법 추정력이죠. 그 다음에 선은 선의 취득, 그 다음에 면은 선의 지급인의 면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의 취득은 배서의 효력 중에서 뭐예요? 권리전적 효력이 아니라 자격 수여적 효력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객관식에서 가끔 묻잖아요. 그래서 자격 수여적 효력에서 두 번째 줄 권리 추정력 추, 그 다음에 선의 지급의 면책, 그래서 이제 면의 동감이 마지막 줄 선의 취득의 선, 그러니까 추선면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책들에 보면 막 표로 해서 OX 해놨는데 그거 다 못 외워요. 그 외우실 생각 하지 마시고 다행히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안 냈죠. 변시에서. 그래서 뭐 담보배서에 무슨 뭐 담보적 효력이 있니 없니 이렇게 이제 막 표로 정리해놓고 OX 해놨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거 외울 이제 출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뭐 그런 게 설사 출제가 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래서 다만 기한 후 배서하고 추심인 배서 그 두 가지만 외우자는 거죠. 두 가지만. 왜냐면 그건 주관식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다시 권리전적 효력에서 기한 후 배서도 뭐예요? 어음상 권리는 넘어가죠. 그래서 비교할 게 배서금지 어음은 지명채권 양도 효력뿐만 아니라 방식도 구속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네 기한 후 배서는 효력만 지명채권 양도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한 후 배서도 그냥 일반 배서로 넘길 수 있죠. 그래서 지시증권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배서 방식으로 권리 이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객관식에 나오잖아요. 기한 후 배서가 되면 지명채권 양도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지시증권성이 소멸한다. 이러면 틀리죠. 그래서 배서로서 넘길 수 있다. 지시증권이 뭐예요? 배서로서 넘길 수 있다. 이게 지시증권이잖아요. 다만 효력은 지명채권 양도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뭐예요? 인적 항변이 절단이 안 되죠. 그래서 갑이나 을은 병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서 정액에 무조건 대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담보적 효력과 관련해서 상한 의무인데 얘를 보호해줄 필요 없잖아요. 유통기간이 지난 다음에 취득한 자는 보호해줄 필요 없죠. 그래서 담보적 효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상환 청구권 행사 못하죠. 그러니까 정은 뭐예요? 정은 병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고. 근데 그 뒷얘기는 만약에 병이 상환 청구권을 취득한 다음에 양도하면 그거는 이제 병의 상환 청구권을 정이 승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만부터 기한 후 배서의 배서인 병이 상환 청구권을 취득한 다음에 넘기면 그건 병의 권리를 정이 승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스스로 상환 청구권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병이 취득한 다음에 기한 후 배서로 가면 병의 권리가 승계되니까 그건 가능하다. 요거. 그 다음 3번에 배서 연속은 있잖아요. 그래서 피의배선의 형식적 자격, 즉 병한테 형식적 자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정도 배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선의 지급인은 면책받을 수 있다 이거고.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배서 연속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주면 면책이 되잖아요. 그러나 선의 취득은 안 되죠. 선의 취득은.
그래서 이제 선의취득의 마지막 선의취득 요건 중에 이제 기한읍에서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읍에서는 정을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설사 병이 무권리자고 정이 선의무중과실이어도 정은 선의취득을 못한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객관식에서도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이제 기한의 배서랑 추심인 배서만 3대적 효력의 내용들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뭐 포기해야죠. 그런 것까지 외울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다행히 뭐 변시에서 그런 것까지 물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한의 배서 검토하고 3대 효력을 검토하고 그다음 문제 2번에 정이 을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한 거예요. 이 경우에 을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사유를 서술하고 그러니까 이게 융통업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런 항변 사유로 정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인정항변 올해도 뭐 이제 인정항변의 가장 기본적인 게 2년 연속으로 나왔고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융통업의 항변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2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2페이지에 그럼 이제 저 문제에서 로마자 2번에 정의 을에게 상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민법으로 치면 이제 담보 책임이잖아요. 그럼 1번에 가셔가지고 상환 청구권은 담보 책임이니까 일단 만기에 어디로 가요? 만기에 주채무자한테 가야죠. 그래서 만기에 바로 뭐 병이나 을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정은 만기에 이제 갑한테 갔다가 받으면 법률 관계가 끝나는데 못 받으면 뭐 지급거절 부도 등록 못 받으면 전자들에게 상환 청구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만기에 지급되지 않았을 때 소지인은 자신의 전자, 즉 주채무자를 제외한 전자들이 상환 의무자죠. 그래서 배서인 그 밖에 채무자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고. 그럼 실질 여건으로 정당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에 적법하게 지급 제시 누구한테요? 주채무자한테. 주채무자한테 지급 제시했는데 거절이 되는 거고. 형식적 요건으로는 뭐예요? 그걸 이제 을하고 병의 입장에서는 정이 제 시간에 갑한테 갔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 증서를 작성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거절 증서는 공증사무실에 가 작성하는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인 공증사무실에 가서 작성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작성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번에 정의 상한 청구권자인지 이제 병이 만기에 적법하게 지급 지시한 다음에 거절된 뒤 작성이 됐죠. 그래서 이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은 뭐 절취하고 습득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기한 후 배서로 받았지만 적법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상한 청구권자 맞고 그 다음에 을이 상한 의무자인지 그러니까 주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환 의무자잖아요. 자 그래서 약속음의 배서인은 상환 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환화음은 절대로 주관식이 안 나올 테니까 이제 객관식에서도 본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없죠. 그냥 모의 시험에서만 가끔씩 환화음 조금 내는데 우리나라는 환화음을 안 쓰기 때문에 환화음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약속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속음에서는 발행인이 주채무자고 배서인은 상환 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상환 의무자들은 합동 책임지잖아요. 합동 책임. 그래서 이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렇게 가죠. 근데 합동 책임은 이제 이행 청구가 상대적 효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연대 채무랑 다른 점이죠.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상환 청구권자는 뭐예요? 채무 부담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도 되고 순서와 상관없이 아무한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병한테 받았지만 전전자인 을에게 해도 되죠. 을에게.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변제 자력이 높은 사람이 끼어 있으면은 유통성이 높아지는 게 정의 입장에서는 병한테 받았지만 을한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을한테. 상관없죠. 전전자에게 해도 상관없다. 어무 유통성을 전제로 하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어음 채무자 1인에서 청구를 했더라도 다른 의무자에게 상환 청구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정은 상환 청구권자고 을은 상환 의무자다. 그러면 이제 을은 뭐예요? 을이 즉 병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소지인 정에게 항변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인적이냐 물적이냐 이걸 따져보는 거죠. 그 물적 항변이면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인적 항변, 즉 융통음은 인적 항변이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자 3번에 가면 뭐예요? 융통음은 누가 돈이 필요해요? 받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융통음도 광의로 보면 원인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물건 사고 어음을 준 게 아니라 병이 돈이 필요하다 하니까 을이 뭐예요? 돈 있으면 빌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동산 같은 거 있으면 자기가 물상보증이 돼서 대출 받는데 물상보증 해줄 텐데 자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병한테 도와줄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음을 발행해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받은 어음을 이제 병한테 주는 거죠. 이거 할인해서 써라 이렇게. 그래서 받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융통어음이고 그 다음에 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원인관계 없이에요. 그러니까 융통어음도 원인관계는 없는 거지만 그 용어를 달리 쓰죠. 그래서 오직 자금 융통의 목적을 위해서 발행, 인수, 배송 등의 배서 등의 어음행위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보통 뭐 발행을 해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안처럼 갑한테 받은 어음을 배서로 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2번 가셔가지고 각주 1번 판례 볼까요?
타인의 금융 또는 타인의 채무 담보를 위해서 약속금을 발행한 자는, 그러니까 융통험 발행자죠. 피융통자에 대해서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받는 사람이 피융통자예요. 피융통자에 대해서는 엄상 책임을 부담 안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병이 돈 필요하다고 해서 어음 준 거니까 자기가 물건 사고 어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담하지 않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이걸 각오한 거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 이거 해결 못하면 보증인이 그거잖아요. 주채무자가 해결 못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걸 각오하고 발행했기 때문에 정이 뭐예요? 정이 이게 융통험이구나 라는 걸 알았더라도 을은 대항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수한 제3자에 대해서는 선악불문. 그래서 그리고 양수한 자가 기한 후 배서로 취득했더라도 융통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융통험 개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이거 해결 못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거 각오하고 자기들이 보증서 주고 하잖아요. 융통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왼쪽 편에 맨 밑에 놓은 거를 보면 융통자 이제 산에서 을이죠. 융통자가 제3자에게 만약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융통자 신용을 신뢰해서 어음을 할인해준 제3자 정은 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융통험의 항변은 원칙적으로 인정 항변이고 제3자한테 제3자가 이게 융통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제3자한테 해이가 없다고 봐서 절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맨 위에 제3자가 이게 융통험이구나 라는 것을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제3자한테 뭐가 없다고요? 해이가 없다는 거예요. 해이가. 그러니까 융통험도 해이에 17조가 정되는 인정항변인데 단순히 취득자 정이 융통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을이 책임질 각오하에 발행해 준 거니까 그냥 받아야지 라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융통험이라는 이유만 가지고는 정한테 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 판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거는 뒤에 선택형이 나오니까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기한 후 배서라도. 그래서 이게 기한 후 배서였잖아요. 그럼 기한 후 배서는 원래 뭐였어요? 아까 을은 당연히 병한테 융통험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은 병한테 융통험의 항변으로 당연히 대항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병에 원금 달라고 하면 야 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융통험을 줬는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라고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데 그럼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일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인 즉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그거에 대한 예외가 융통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융통험은 병이 어음을 그냥 가만히 얌전히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할인에다 쓴다는 것을 을이 알면서 준 거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준 거잖아요. 이건 내가 너한테 뭐 돈 있으면 많이 빌려주겠는데 없으니까 내가 어음을 발행해 줄 테니 또는 갑한테 받은 어음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이거 할인해 써라지. 병이 얌전히 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을의 입장에서는 병이 이걸 유통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설사 이게 기한 후 배서라도 병한테는 대항할 수 있지만 정한테는 원칙적으로 절단이 된다는 거예요. 대항 못한다. 그래서 이제 17조가 적용되지만 특수한 배서로 보는 거죠. 특수 취급하는 거고.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선택형에서 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기한 후 배서라도 대항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한 후 배서라면 양도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 정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그거에 대한 예외가 융통험이다. 왜냐하면 융통험은 병이 양도한다는 전제하에 을이 뭐예요? 병이 이거 해결 못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 각오하고 발행해 준 거기 때문에 이제 기한 후 배서라도 양도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만 양수인에게는 대항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특수한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물론 이제 융통험이나 입증책임이야 뭐 융통험자가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한 후 배서랑 융통험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문으로 가서 이제 책임보험에서의 방어 비용하고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 이 두 가지 비교하는 건 선택형에서 이미 뭐 나왔죠. 그 선택형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그 보험법에서도 이제 다 이제 그 할 게 아니라 중요한 예상 문제들인데 각주 5번에 최근 22년도에 이게 이제 손해방지 비용 판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판례가 많은 부분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낸다면 뭐 최근 판례라든가 그다음 1순환 때 보셨던 뭐 보증보험 이렇게 이제 민법과 연결된 거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재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험법 문제도 나중에 4순환 때도 몇 문제 더 추가가 될 텐데 하여간 제가 드리는 자료 정도만 사례로 대비하고 그거 벗어나면 어차피 다 못 쓰니까 그건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3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자 3페이지에 그 조문을 일단 체크해 볼까요? 720조 상법 702조 보세요. 이미 뭐 선택형에서도 뭐 양자 비교해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책임보험에 있어가지고 720조 방어비용이죠. 방어비용. 자, 720조에 이제 그 719조 바로 위에 책임보험이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제3자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출한 재판상 재판의 비용, 뭐 변호사 비용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잖아요. 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해요. 그래서 보험회사한테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근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게 성급도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먼저 보내주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피보험자가 담보 제공 또는 공탁으로 재판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자기가 받는 게 보험금이죠. 그 담보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네가 공탁해라 이렇게. 재판하다 보면 뭐 공탁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돈이 없으니까 보험회사한테 공탁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 3항에 만약에 1항, 2항의 행위가 보험회사의 지시에 의한 경우일 때는 금액의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을 설사 초과할 때도 보험회사가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방어비용인 거고. 그 다음에 680조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손해방지 의무에 따른 비용. 그러니까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불 끄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680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손해방지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손해가 확대되고 하면 사회경제적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이를 위해서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하고 보상액이 그래서 불 끄는 데 비용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뭐예요? 보험회사가 다 물어준다. 그래야지만 불을 열심히 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 책임보험으로 그 문제를 구성을 했는데 책임보험은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보험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피보험자이면서 보험 계약자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보험회사 가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래서 병보험자.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자배법상 뭐예요? 이제 피해자 보호를 해서 사회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제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뭐 무보험 차량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동차를 사가지고 보험회사하고 책임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책임보험. 그럼 책임보험의 이 책임이 우리가 대위권 취소권 할 때 책임재산할 때 그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자동차 사가지고 보험회사하고 보험 든 다음에 뭐 운전하고 다니다가 갑을 다치게 했다. 그럼 이제 갑이 피해자가 되죠. 피해자. 그래서 피해자가 돼서 을한테 이제 손배채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뭐예요? 인적 손해하고 갑이 다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갑의 자동차랑 충돌이 되면 갑의 자동차 망가지겠죠. 그래서 인적 손해, 물적 손해가 있고. 근데 이제 인적 손해는 자배법이 적용되고 물적 손해는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 자배법은 뭐예요? 인적 손해 특칙 규정이죠. 근데 어차피 뭐 실제 실무적으로야 다 뭐 보험으로 해결되니까. 그럼 원래는 이제 뭐예요?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의 이런 책임재산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책임재산이 이렇게 줄어들 거고. 그럼 이제 보험회사가 이걸 이제 메꿔주는 거잖아요. 보상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책임보험의 구조잖아요. 책임보험에. 근데 뭐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을이 뭐 갑한테 손해배상해 줄 수 없으니까는 이제 특례 규정을 둬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뭐냐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일순환 때 정리했죠. 그래서 손배 청구권설이냐 보험금 청구권설이냐. 그래서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손배 청구권설, 보험금 청구권설이 있는데 다수월 판례는 손배 청구권설 이게 뭐죠? 그래서 소멸시효 기산점이 민법 766조. 그래서 민법 766조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으로 가면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나마 이제 뭐 보험법의 문제로서 나올 수 있고 한데 이건 또 혼동의 판례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 일순환 때 봤으니까 복습하실 때 일순환 문제 찾아가지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또 낸다면 뭐 방어비용, 손해방지비용 이게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 갖고 대비를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X는 이제 보험회사하고 자동차 보통 뭐 종합보험 들잖아요. 그래서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안에 이제 책임보험이 들어가죠. X는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행하던 중 이제 충돌사고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피해자 A가 의식이 없으니까 일단 병원에 데려갔겠죠.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안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이 악화가 되면 자기가 물어줄 돈이 커지니까, 그래서 뭐 위험을 염려해갖고 치료비 채무를 연대 보증하고 보험회사에게 전화를 걸었겠죠.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뭐예요? 이게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그 형법에서 하는 뭐 신뢰 원칙 이런 게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실이 없음이 밝혀졌고, 그럼 보험회사는 즉시 통보를 하겠죠. 그래서 X에게 이제 보험금 지급하지 않겠다. 당신의 과실이 아니니까 이게 뭐예요? 보험사고가 아니잖아요. 보험회사 볼 때는. 그래서 면책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 1번에 X가 A의 치료비를 연대 보증한 것이 상법상의 방어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그 다음 2번에 만일 X가 연대 보증에 따라 치료비 일체를 지급했다면 이건 뭐예요? 화재 보험에서 불 끄는 비용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 방지 비용이에요. 그래서 지급해야 되느냐. 그래서 1번은 이제 방어 비용, 2번은 손해 방지 비용. 그럼 뭐 선택형에서도 물었던 쟁점이니까요. 자, 일단 로마자 2번에 내려가서 설문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었다고 그랬죠. 그럼 차 두 대가 충돌하면은 네 가지 법률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전 나도 다치고 내 차도 망가지고 상대방도 다치고 상대방 차도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법률 관계 생기죠. 그걸 이제 다 해결하는 게 종합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자 이번에 손해보험인 차량보험과 인보험, 그래서 손해보험인 차량보험, 내 차가 망가지잖아요. 그다음 인보험 자기 신체, 내가 다치죠. 그다음 책임보험인 대인 대물이 되잖아요. 총 네 가지죠. 상대방하고 상대방 차량. 그래서 그 네 가지가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A는 지금 피해자잖아요. A의 치료비에 대한 책임은 책임보험 중에서 뭐예요? 대인 배상이잖아요. 대인 배상. 그래서 자배법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720조가 문제가 된다. 그럼 이제 로마자 3번에 방어 비용의 개념을 써야죠. 그러니까 방어 비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어 비용을 보험회사가 물어주는 720조 입법 취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책임보험으로 1억짜리 대인에 대해서 1억을 들었어요. 근데 값이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객관적으로 갑이 받을 돈은 3천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뭐 1억을 청구했단 말이죠. 1억 청구. 그러니까 의뢰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치게 한 사람 뭐 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마음이 불편하니까 잘 안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실제로 한 3천만 원만 주면 되는데 1억 달라고 하면 의뢰 입장에서 어차피 보험회사에 받을 수 있는 돈이 1억이니까 그냥 1억을 다 줘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뭐 분쟁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서로 다투기 싫을 테니까 어차피 나는 뭐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라고 하면서 다 줘버리면 궁극적으로 보험회사가 손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리 뭐 소송을 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보험회사가 물어주겠다. 그게 방어 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지출한 재판상 재판의 비용을 방어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급도 청구할 수 있다. 뭐 조문 보셨고. 그럼 2번에 가셔서 피해자인 제3자 칠판 그림에서 갑이죠. 갑이 피보험자 을에게 재판상 재판의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걸 액수를 줄일 목적으로 을이 투입하는 비용. 이게 방어비용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보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따라서 피해자가 손배 청구를 했다면 아직 지금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피보험자가 만약에 변호사 선임해서 응소준비 비용,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 대표적인 방어 비용이다 이거죠. 근데 사안의 결과서 보면 지금 이건 병원에 누워 있는 거지 뭐 피해자가 소송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X가 치료비 연대 보증한 시점에서는 손배 청구한 사실이 없죠. 이 사람 뭐 지금 피해자로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따라서 병원의 치료비를 연대 보증한 행위는 방어 비용 지출이 아니에요. 자, 판례도요. 방어 비용이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즉 피해자가 손배 청구했을 때 그걸 깎는 데 들어간 비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지출한 재판상 재판의 비용이기 때문에 연대 보증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판례 사실관계니까.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것도 손해방지 비용이 된다. 결론은 그건데 쟁점의 정리 보시면은 이제 X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연대보증 쓸 때는 몰랐잖아요. 지금 사고 난 이후에서는 사고 낸 당시에서는 나한테 책임 없다. 그거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직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도 들어간 비용이 손해방지 비용이냐? 그렇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래야지만 뭐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4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개념을 보면 보험회사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뭐 화재보험에 불났다 생각하면 되죠. 손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확대를 방지하면 물론 경감 목적을 하는 모든 행위에 들어간 비용이 손해 방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불 끄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화재보험 들었는데 집이 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왕 이참에 이제 불 났으니까 어차피 보험금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철거하고 새 집 지어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회경제적 손실이 생기죠. 취지는 다 공익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제 도덕상 위험을 일으키기 쉬운 폐단이 있다. 그럼 당장 뭐 불 끌 수 있는데 그냥 이참에 그냥 집 새로 지어야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해방지 의무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법적 성질은 그 두 번째 문단에 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이제 부담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뭐 상법상의 법정 의무다. 자, 그래서 로마자 3번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 방지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또는 확대 방지도 다 포함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불을 껐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 노력으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방지되거나 이익이 발생했느냐? 그렇지 않던 거죠. 뭐 불 끄려고 하다 못 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끌려고 노력했던 비용은 다 주는 거지 뭐 결과적으로 성공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거는 아니고. 그 다음 액수 상관없이 다 물어주죠. 그래야지만 열심히 불 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과하더라도 보상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발생 시점과 관련해서 학설은 뭐 참고사항 보시고 오른쪽에 2번에 가서 보면 자, 그래서 그 각주 판례들을 볼까요? 그래서 각주 3번부터요. 680조에 규정된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발생을 방지 또는 확대 방지 물론이고 경감 목적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720조 조금 전에 보셨던 방어 비용은 변호사 비용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방지 비용은 불 끄는 비용, 방어 비용은 변호사 비용. 피해자가 보험 사고로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즉 가해자를 상대로 손배 청구했을 때 그 액수를 낮출 목적의 재판상 재판의 비용이다 이거죠. 서로 다르잖아요.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약관에 이제 손해 방지 비용의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방어 비용에 유치용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 안 된다. 다르다 이거고. 그다음 오른쪽 각주 4번에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손해방지 비용으로 주죠. 이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 불이 났을 때 불 끄는 비용이죠. 따라서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방지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불 아직 안 난 거하고 똑같으니까 보험회사의 비용 부담 문제도 발생할 수 없지만 이게 이제 책임이 확실하게 없다라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통사고를 해서 피해자를 차에 실어서 병원에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분에 이제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했다면 이런 것들을 물어줘야죠. 안 그러면 이제 이 뭐 치료비 연대보증 안 해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로 해서 발생한 비용도 뭐 손해방지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너는 책임이 없다라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 들어간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판결지 2번이 사실관계죠. 이제 결과적으로 손배 책임이 없는 피보험자가 가해자로서 자신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아직 확실하게 책임 없다는 게 밝혀지기 전에 피해자를 치료받게 함으로써 이제 악화 방지 이건 사회경제적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치료비 중에서 면책 통보 시까지, 그러니까 면책 통보 이후에는 당연히 뭐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면책 통보 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손해방지 비용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험사고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책임 있는 사유로 교통사고를 낸 게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그게 확실히 밝혀지기 전까지 들어간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자가 저기 뭐야 그 피해 받은 부분이 확대가 되면 물어줄 돈이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5번, 각주 5번에 말씀드린데, 이게 이제 최근 판례가 나와서 이제 뭐 출자들의 관심 사항이 될 수 있죠. 자, 각주 5번에 보험회사가 담보하고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확대 방지 경감 목적의 비용이죠.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한다. 이건 뭐 기존 법리고. 그다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서는 이게 뭐 건물에 이제 물이 새가지고 이제 그 뭐 안에 이제 세입자들이 뭐 이제 피해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건축물 등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게 이제 왜 누수가 발생했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이 되죠. 그 규책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해 형태도 다양하고 실시되는 방수 공사에는 찾는 작업에서부터 임시적으로 막거나 제거하는 작업 이렇게 다 포함되잖아요. 넘어가서 따라서 그럼 이제 원인을 못 찾으면 전부 다 방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새는지 모르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방수 처리해버려야죠.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 비용
그 다음에 직접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 이미 제3자에게 발생, 그러니까 누수가 됐으니까 이제 작업을 들어갔겠죠. 손해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 비용 전부 다 뭐다? 손해 방지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판례니까 객관식으로도 알아두시고 이제 사례에서도 요거 그대로 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뭐 밑에 얘기는 뭐 개별적으로 다 판단한다는 거 의미 없는 문장이고, 그래서 그런 비용도 이제 손해 방지 비용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판례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뭐 굳이 뭐 보험법을 낸다면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뭐 최소한 객관식으로는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판례 쓰시면 돼요. 뭐 학사는 뭐 참고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 5페이지의 검토는 뭐 그 얘기 쓰면 되잖아요. 이제 손해방지 의무를 인정한 취지가 확대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는 판례가 타당하다. 다만 이제 결국은 보험사고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책임질 사유가 아니었죠. 그러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잖아요. 그래야지만 연대보증 해줄 거고 치료받을 거고, 그래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보험사고가 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 나중에 아니라고 해서 못 받게 되면 이제 연대보증 쓰는 걸 꺼려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회 경제적인 이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검토의 세 번째 줄 뒤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긴급할 필요가 있고, 소요되는 비용을 만약에 손해방지자, 이 가해자가 부담하게 한다면 손해방지를 회피할 우려도 있죠. 저기 연대보증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확실하게 면책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들어간 비용은 다 물어준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병원 데려가서 뭐 치료받고 해줄 테니까. 그래서 뭐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사고 당시에는 X의 과실인지가 불분명했죠. 근데 결국은 사고의 책임이 없다. 이게 면책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면책 통지 시까지 발생한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게 면책 통지 이후에는 자기가 뭐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책 통지 이후의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면책 통지 받기 전까지 들어갔던 치료비 등은 이제 보험회사한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책임 비용, 방어 비용하고 손해 방지 비용의 문제를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산문으로 가셔서 산문에서 뭐 일문은 좀 어려웠을 텐데 그 제목에 제3자 방 지급보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방에서의 방은 이거 일본 애들이 번역한 건데 장소란 뜻이에요. 장소. 그러니까 영어로 플레이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식 한자어죠. 우리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다 일본 애들이 번역할 때 제3자가, 그러니까 제3자의 장소에서 돈을 준다. 근데 실무상 유통되는 어음은 다 뭐예요? 다 은행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제3자방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어음은 이제 갑이 발행을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을한테 뭐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다. 그 다음에 을이 매도인이고,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음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당장 현금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뭐 지금도 어음거래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어음 안 쓴다고 뭐 어음법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뭐 어음거래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요즘 뭐 문구사도 그런 거 없던데, 이제 문방구 가면 문구사에 이렇게 뭐 영수증 같은 거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어음 용지 같은 거 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관행적으로 문방구 어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유통도 안 되지. 이걸 누가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통도 안 되고, 이런 건 이제 뭐 공증받을 때 가끔씩 써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유통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어음들은 이제 갑이 뭐예요? 은행을 갈 거 아니에요? A은행. 은행과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뭐 돈도 받고 송금돼야 되니까. 그럼 은행 가가지고 뭐예요? 계좌를 만든 다음에 이제 어음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이 이제 쿠폰처럼 이렇게 어음 용지를 준단 말이죠. 어음이나 수표 용지를 주죠. 그래서 뭐 수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어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럼 갑의 마음인 거고. 그럼 이제 통장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의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어음 용지, 수표 용지를 준다고요. 쿠폰처럼. 그럼 이제 일련 번호가 똑같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이 을한테 물건을 사고 뭐 이제 1억을 줄 일이 있다. 그럼 여기다 뭐예요? 1억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을 귀하. 여기가 수취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갑의 도장이 미리 찍혔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1억 이렇게 써서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약속음을. 그러면 이제 을이 가지고 있다가 보통 이제 만기는 뭐 실무상 보통 한 3개월 정도 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돈을 주겠다라는 거죠. 변제기 연장의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럼 을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3개월 후에 은행한테 가든가, 은행 가가지고 돈을 받든가, 아니면 자기도 뭐 3개월 동안 기다리기 어려우면 뭐예요? 이걸 팔 거 아니에요, 또 병한테. 그래서 할인해가지고. 왜냐하면 을은 3개월 후에 1억 받는데
병한테 현금을 먼저 받아야 되니까 뭐 중간 이자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제 뭐 한 달에 1억이니까 뭐 한 500만 원 빼가지고 이제 9,500만 원 받고 병한테 이제 주고. 그럼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뭐 그러면 이제 3달만 있으면 한 500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A한테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무상 유통되는 건 다 은행을 이제 지급 장소로 하잖아요. 지급 장소. 그러니까 실무상 유통되는 거는 갑의 주소지로 가는 게 아니라 제3의 장소로 가죠. 그러니까 다 제3자 방이에요. 실무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판례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를 그렇게 구성한 건데 일단 문제를 볼까요? 춘천이 주소지인 갑은 그러니까 갑의 주소지가 이제 갑이 발행인인데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 수령한 다음에 외수인이잖아요.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을에게 지급기일을 그러니까 만기죠.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변제기를 정한 다음에 그 같은 날 그러니까 뭐예요? 물건은 먼저 받은 다음에 대금은 나중에 주는 법률관계죠. 그 다음에 지급지는 서울이고, 그러니까 지급지는 이렇게 광역시 단위로 크게 쓰면 되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지급지는 크게 쓰면 돼요. 그 다음 지급지 안에 지급장소인데, 지급장소는 100%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급장소가 신한은행, 서울, 역삼동 지점. 그러니까 지급지 안에 지급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급지 안에 지급장소가 있어야죠. 장소. 그래서 지급지 밖에 지급장소가 있다. 그럼 지급장소 기재가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서울이고 역삼동 지점이니까 적법하잖아요. 한 장을 발행해줬다. 근데 갑이 약속금의 주채무자인데 갑의 주소지는 어디예요? 춘천이잖아요. 춘천인데 지급 장소를 이제 제3지로 정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제3자방 지급어음이에요. 수표면 제3자방 지급 수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표는 반드시 은행이 지급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표는 뭐 반드시 제3자방이죠. 근데 어음은 제3자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실무상 유통되는 거는 다 은행을 지급 장소로 하기 때문에 다 제3자방이다. 수표는 무조건 제3자방이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을은 약속을 변제받기 위해서 추심 채권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음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지급 제시, 지급 제시는 민법으로 치면 이행 청구인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지급 제시 기한 경과 전과 후로 나눠서 그러니까 지급 제시 기간은 확정일 출급이면 그 3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급할 날 플러스 2거래일. 물론 이제 공휴일 있으면 연장되는 거고. 그래서 그 3일 준에는 어디로 가느냐. 3일이 지나면 어디로 가느냐. 그거예요. 자, 로마자 2번에 내려가셔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주채무자죠. 어음의 발행인의 자기의 영업소나 주소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사무실로 와라. 그 문제가 없는데 그거 외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담당자나 지급 장소. 그러니까 지급 담당자 장소 다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지급 담당자나 지급 장소를 별도로 둔 어음을 제3자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느냐 이런 것들은 제3자방 지급어음은 지급지와 지급인의 주소지가 다른 타지 지급어음에서 지급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다 현금을 쌓아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무실에다 현금 쌓아놓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은행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예요. 그 다음 환어음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고. 그래서 각주 6번에 보면 어음은 언제나 지급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재판 관할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급지에서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지는 뭐예요? 지급지 안에 있는 지급인이나 약속은 발행인 주소지 등등에 가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부분에 환어음은 그냥 넘어가고 약속은 발행인의 주소지가 지급지 외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주소지는 춘천인데 지급지는 서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타지 지급어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음의 소지인이 발행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할 수 없죠. 당연히 지급 장소를 정했으니까 거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급 장소로. 은행으로 가야죠. 따라서 지급지 안에 별도의 지급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지급지 서울이라고 쓰면 서울에서 어디로 가요? 그래서 별개의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광역의 장소인 지급지에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지급지는 이렇게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크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타지 지급어음일 때는 이제 그냥 갑의 주소지로 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타지 지급으로 가면 이제 지급지가 서울, 그러니까 발행인은 춘천이 주소인데 그러면 이제 춘천 어디 사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급지를 서울이면 서울 어디를 가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 어느 은행으로 가라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그런 취지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위에 로마자 3번에 가서 지급 제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상 권리 행사로서의 지급 제시. 그러니까 민법상 이행청구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약속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주채무자한테는 3년 안에만 가서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더 중요한 건 상환 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 제시죠.
자, 그래서 전자는 3년 안에 가는 거는 어머 제시증권 추심채권이니까, 그다음 후자는 상환청구권 보전 요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급 제시가 의미가 있는 건 후자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문에서는 주채무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기로부터 3년까지만 가면 되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 제시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순수한 이행 청구니까 3년 안에만 가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추심 채권이니까 이제 만기 시에 바로 지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추심 채권이니까 어음 채권자가 들고 와서 이행 청구하고 그럼 다음 날로부터 지체가 되죠. 그럼 로마자 4번에 가서 제3자방 지급 기재가 있으면 소지는 지급 담당자, 즉 지급 장소의 지급 담당자,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지만 유효한 지급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급 담당자는 발행인의 가름에서 약속의 발행이 주채무자니까 은행 생각하면 되죠. 그럼 문제는 어음 소지인은 지급 제시 기한이 경과된 뒤에도, 그래서 이 3일이 지난 후에도 지급 담당자에게 지급 제시해야 되느냐. 그래서 학설이 있는데 이거 학설 다 외우실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판례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검토 부분에 있는 걸 일반 법리처럼 쓰면 돼요. 뭐 학설들이 다 외우실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7페이지 검토로 가셔가지고 지급지 및 장소는 지급 제시 기간 안에 제시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기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 제시 기간이 경과하잖아요. 그러면 양자 모두 실효된다. 그게 다설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발행인의 주소지로 가야죠. 그래서 이 경우 소지인은 약속은 발행인이 주채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주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그러니까 집으로 가든가 아니면 사업거래면 영업소, 그래서 사무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급지, 지급장소는 뭐예요? 지급 제시 기간 안에만 유효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주 7번에 이제 교수님 말씀이 그거고 판례는 없어요. 근데 그게 통설이니까, 다설이니까 그렇게 일반 법리처럼 알아두시고 학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절대로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급 제시 경과 후에는 이제 지급 제시 기간 경과 후에는 이제 그 지급지 및 지급 장소 기재가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주채무자의 주소지나 아니면 영업소 사무소로 간다.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리 알아두시고, 그다음 이제 원인 관계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그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지급이 담보의 가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선택형에서도 뭐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선택형에도 많은 뭐 이미 나왔고 앞으로 나올 거고. 이게 이제 민법 책에도 나오죠. 민법 책에 대물변제도 나와요. 그 대물변제 나오잖아요. 자기합수표 대물변제. 그래서 예전에 그 사법시험에서는 저 시험 볼 때도 한번 나왔고, 상법 문제에서 언법으로. 그다음 그 이후에 제가 강사할 때는 민법 문제 나왔어요. 그게 그 사법시험에서. 그러니까 이제 민법 문제 나오니까 학생들이 당황하잖아요. 이게 상법 문제인데 왜 민법에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민법의 대물변제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원인 관계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을 발행해 주잖아요. 그래서 을은 갑한테 원인 채권 있고, 뭐 을의 입장에서는 원인 채권, 어음 채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원인 채권이 있으니까 어음을 줬을 거란 말이죠. 갑이 을한테. 그러면 이제 어음을 주는 이유가 원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원인 채무의 지급에 가름하기 위하여. 그래서 원인 채권, 뭐 매매 대금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원인 채권의 지급에 가름하기 위해서, 그다음 뭐예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하여. 그래서 담보란 말 대신에 이제 확보란 말도 쓰고요. 판례는. 그 다음에 지급을 위하여. 그래서 지급을 위하여. 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급에 가름하기 위하여는 뭐로 봐요? 대물변제로 보죠. 대물변제. 그래서 가름하는 거니까 대물변제이기 때문에 뭐예요? 원인 채권이 소멸하죠. 원인은 소멸. 그 다음에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기 위하여는 뭐예요? 이제 원인하고 이제 어음이 병존하죠. 병존. 그래서 담보의 지급인은 어음하고 원인하고 병존해요. 그럼 이제 병존하는데, 그럼 뭘 먼저 행사할 거냐? 그러니까 지급인은 뭐예요? 지급을 위해서, 원인 채무 지급을 위해서 어음을 줬기 때문에 뭐예요? 어음을 선행사하는 거죠. 어음 선행사. 어음을 먼저 행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담보니까 뭐예요? 담보는 뭐 우리가 뭐 주채무자 보증인 아무한테나 먼저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선택적 행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가름이는 이제 원인 초멸하니까 어음만 남는 거고, 그 다음에 담보이 지급인을 병존하는데 담보인은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고 지급인은 어음부터 먼저 행사해야죠. 그래서 지급이로 줬는데 을이 원인 채권 행사하면 갑이 야 어음부터 먼저 행사하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갑이 을한테 어음을 줄 때 의사가 명확하면은 명확한 대로 가는 거죠. 근데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결국 이제 가름이는 뭐예요? 자기합 수표만이죠. 그래서 수표 중에서 자기합 수표만, 자기합 수표는 현금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기합 수표 받으면 현금 받은 거 똑같죠. 그래서 자기합 수표일 때는 이제 그 가름이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이로 갈 때는 뭐예요? 이제 단명업이죠. 쉽게 해서. 그래서 단명업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름 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발행해 줬어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원인 채권 행사에도 갑한테밖에 못하고 어음 행사에도 갑밖에 못하죠. 그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행사에도 똑같잖아요. 갑한테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음의 채무자가 갑 하나란 말이죠. 그럼 을은 이제 원인 채무자가 갑이고 어음 채무자도 갑이고 뭐 달라질 게 없잖아요. 뭐 아무거나 행사에도 똑같죠. 그래서 단명어음일 때는 이제 선택적 행사가 가능한 담보이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뭐예요? 복명어음. 그래서 복명어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뭐 병한테 받은 어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어음에서는 채무자가 2명이니까 받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행사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인관계상의 채무자 외에 어음상 채무자가 더 있다. 그게 복명어음이죠. 그러니까 복수 이름이. 그다음 뭐예요? 좀 이제 제3자방 이제 어음이나, 그러니까 어음은 여기 다 수표로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단명어음, 단명수표, 그다음 복명어음, 복명수표, 제3자방 이제 어음이나 수표, 그러니까 수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3자방이면 거기다 돈을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야죠. 그래서 만약에 제3자방인데 을이 이제 뭐 갑의 주소지로 원인 채권 행사로 오고 이러면 갑의 입장에서 양쪽에 다 돈을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3자방이면 거기다 돈을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어음금을 거기서 먼저 받아라 이거예요. 만약에 원인 채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갑의 집으로 오면 갑은 양쪽에다 돈을, 그래서 제3자 방에도 돈을 갖다 놓고 자기 집에도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제 이중 준비의 위험을 부담하니까 제3자 방일 때는 여기다 돈 갖다 놨으니까 어음부터 먼저 행사해라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 수표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합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뭐 당자 수표 이런 것들은 다 수표는 지급인이 뭐예요? 은행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수표는 반드시 제3자 방이에요. 그러니까 수표는 지급 은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표는 뭐 자기 집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음이야 뭐 자기 집에서 돈 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수표는 반드시 지급인이 별도로 있고 지급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표는 100% 제3자 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그 얘기들이 이제 중요한 쟁점이죠. 그러면 7페이지에 가셔가지고 7페이지에 로마자 2번에 어음 관계가 원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3가지예요. 그래서 기존 채무 지급에 가름하여 그 다음에 지급이 담보이 3가지고, 그래서 오른쪽에 자기합 수표 외에는 이제 의사가 명하지 않을 때 그래서 담보이나 지급이로 본다. 그럼 로마자 3번에 가서 가름하일 때는 뭐 당연히 어음만 행사하는 거고, 지급일 때는 어음부터 먼저 행사하고 담보인은 선택적 행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로 볼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로 다시 오셔가지고 문제 2번에 을은 지급기일에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요. 이따가 지급기일로부터 한 달 뒤에 갑에게 원인관계상의 매매대금 및 지송금을 청구했다. 그럼 이제 원인관계상의 청구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행지체가 되느냐 이거잖아요. 변제기는 지났으니까. 그럼 갑이 이거에 대해 상변할 수 있냐 이 문제인데, 그럼 7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자, 로마자 3번의 두 번째 문단에 만약에 갑이 을에게 어음을 준 것이 원인 채무인 매매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면은 이제 을은 아무거나 행사하면 되니까 적법하잖아요. 근데 지급이면 을은 뭐예요? 원인 채권을 먼저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송금도 마찬가지죠. 지송금은 이행지체를 전제로 하니까 동시항변권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됐을 때 갑은 원인 채권 변제가 도래하면,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쌍무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해요. 따라서 갑은 뭐예요? 만기에 원인 채권을 이행하면서, 즉 돈을 들고 을한테 가서 돈을 보여주면서 어음 줘라 라고 하지 않는 한 갑은 뭐예요? 만기 다음 날부터 지체가 돼요. 그래서 쌍무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항변권이 있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이 면제되는 존재효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이중 지급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동시행관계지 쌍무가 아니잖아요. 쌍무가. 따라서 각주 8번에 보시면 기존 채무와 어음수표가 병존할 때 원인 채무 이행과 어음수표 반환의 동시행관계에 있더라도 이거는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적법한 최고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채권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행 청구하면 돼요. 따라서 채무자는 거기 별표요. 원인 채무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지체 책임을 져요. 물론 이건 뒤에 써놨는데 이건 담보하기 위하여의 판례예요. 그래서 쌍무계약성의 동의항에 존재가 없어요.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어음수표 반환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음수표를 반환하지 않았음 이유로 항변권을 행사해서 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들고 가서 돈 보여주면서 동의항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지 존재효가 아니에요. 지체 책임 면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판결 이유를 보면 채무자가 원인 채무 변제를 거절하는 것은 쌍무계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 위험을 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상대방의 어음수표 반환 청구권이 쌍무계약상의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행관계에 있더라도 이는 상한으로 안 하면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에 불과한 거지 존재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따라서 마지막 줄에 채무자가 반환 없다는 이유로 넘어가서 거절할 수 있는 동의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어음수표 없이 바로 청구를 못하느냐? 할 수 있어요. 채권자는. 따라서 네 번째 줄 거기 별표요. 원인 채무 이행기를 도구하면 원칙적으로 지체 책임을 지고요.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반환받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해야 된단 말이죠. 실제로 행사 동감 쳐두시고 행사해서 거절하지 않는 한 만기 다음 날부터 뭐예요? 지체 책임을 져요. 그래서 화살표 뒤에 제가 써놨죠. 담보이 판례예요. 지급이는 아닌 거고 지급이는 어음부터 먼저 행사해야 되니까 이때는 이제 어음 채권자가 어음을 들고 와야 되는데 담보인은 아무거나 다 행사할 수 있죠. 그럼 만기가 되면 갑은 어떻게 돼요? 을한테 돈 들고 가서 돈 보여주면서 야 내가 돈 갖고 왔으니까 어음 돌려줘라 라고 동의항을 직접적으로 행사를 해야지 존재효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뭐 시험에서 쟁점이 되는 거. 그래서 화살표 뒤에 본사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수된 경우의 판결이기 때문에 쌍무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효가 없어요. 담보인은. 근데 지급인은 어음을 먼저 행사해야 되니까 어음은 추심 채권이죠. 그러니까 을이 먼저 들고 와야죠. 그 만기에 갑은 가만히 있어도 지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급인은. 근데 담보인은 갑이 만기에 을한테 돈을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그 지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8페이지 본문에 올라가셔서 지급을 위하여 수수냈을 때는 뭐예요? 갑은 을로부터 반환받기 전까지는 지체 책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급이면 을이 이제 만기에 어음을 들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급인지 담보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로마자 4번에 가서 수수 형태에서 좀 전에 보신 대로 오른쪽에 단명어음일 땐 똑같으니까 담보위로 보는데 수표일 때는 제3자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급이. 그 다음에 작은 로마자 2번에 제3자방일 때도 지급이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에 복명어음일 때는 지급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근데 소결해서 지금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춘천에 살고 있는데 역삼동으로 했으니까 제3자방이죠. 그래서 지급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급이면 어떻게 돼요? 사안해결 가셔가지고 을은 지급기일에 갑에게 먼저 행사해야 된다. 근데 을이 가만히 있다가 원인채무 행사했죠. 그럼 갑은 뭐예요? 당연히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고 그다음 이행 지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중요한 쟁점이고요. 그래서 그 9페이지의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그래서 22년도 기출문제인데 한 3, 4년 지났으니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B회사는 등등의 비상장 회사인데 A회사는 B회사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등등을 구입하는 계약을 B회사가 체결했어요. 그래서 A는 보유 중이던 정발행 약속어. 그러니까 정한테 받은 거죠. 그래서 정께 A한테 가고 A는 B한테, 그 다음에 B가 C한테. 이렇게 간 사안이에요. 자, 그래서 A는 보유 중이던 정발행 약속금을 제품 구입의 대가로, 그러니까 원인 채무가 있죠. 매매대금. B에게 배서 양도했고, 그럼 복명어음 받은 거잖아요. B회사는 어음에 추심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다가 추심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예요? 공연한 추심이 배서죠. 썼잖아요. 이렇게. 공추배가 나온 거죠. 순추배가 더 중요한데, 공추배 나왔으니까 순추배 대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문구를 적어서 배서해서 C회사에게 고배해줬다. 그러니까 심부름 보낸 거잖아요. 심부름. C회사한테. C는 당연히 만기에 정한테 가죠. 그래서 약속금이니까 정이 발행인 주채무자잖아요. 그러니까 만기에는 항상 주채무자한테 먼저 가잖아요. 주채무자.
적법하게 지급 지시했는데 정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 이 부도 났다는 거고. 그럼 C 회사는 어음에 관한 상환 청구권 요건을 구비했다. 그래서 뭐 지급 거절 증서 작성하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근데 B 회사는 이제 C 회사에게 채권 행사하려고 해요. B 회사는 제품 부익에 따른 매매 대금 청구하는 경우와 약속금 청구. 그러니까 지금 B는 원인 채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한테 어음을 받았잖아요. 어음 채권 있죠. 물론 어음을 C한테 줬지만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추심으로 보냈으니까 신분은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로부터 B가 어음을 환수해가지고 A한테 이제 어음금을 행사할 거냐, 원인 채권 행사할 거냐 이걸 고민하겠죠. 그래서 B 회사는 A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무엇을 행사할지에 관련된 의사는 명확하지 않다. 이 판단하라는 거잖아요. 의사가 명확한 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쟁점이죠. 이건 이제 그 지급이 담보이 가름이 중에 뭐냐. 그다음 이제 추심이 매서의 공추배 문제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쟁점의 정리, 로마자 이번에 원인 채무 지급과 관련된 어음 배서의 유형. 이건 이제 세 가지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 앞에서 다 본 거니까 됐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소결해서 뭐요. A 회사가 B한테 배서한다는 것은 어음이고 수표 아니죠? 그 다음에 어음인데 복명이잖아요. 정의 한 명 더 있죠. 그러니까 지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A가 B한테 준 것은 뭐다? 지급이. 자, 그럼 지급이면 어떻게 돼요? 어음부터 먼저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로마자 3번에 가서 지급이니까 어음부터 먼저 행사해야죠. 그래서 맨 밑에 소결, 어음부터 먼저 행사한다. 이렇게. 그럼 어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B가 C한테 추심이로 줬잖아요. 그럼 이제 신분은 보낸 거지. B가 C한테 뭐 물건 사고 물건 대금을 준 게 아니죠. 그럼 C한테 돌려받아야죠, 이거를. 10페이지 가셔가지고. 추심인 배서는 신분은 보내는 거잖아요. 어음 소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어음상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부여한 거죠. 대리권. 추심 대리권. 그래서 공연한 추심 배서는 여기다가 뭐야? 추심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심 문헌을 기재하는 것인데 추심하기 위하니까 공추배. 그 순추배가 더 중요한데 이제 공추배 나왔으니까 순추배 꼭 정리하셔야 돼요. 하여간 추심인 배서랑 기한 후 배서는 뭐 특이급 문제니까. 자, 그러면 2번에 그럼 C는 뭐예요?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추심 배서는 피의 배서인에게 어음상 권리 행사할 대리권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 배서인은 모든 권리를 배서인의 대리인 자격에서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B의 대리인이잖아요, C가. 따라서 C가 정에게 적법하게 지급 지시하고 적법하게 구비했기 때문에 상한 청구권을 취득했고, 그럼 대리인이 취득한 권리니까 B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B가 뭐예요? A에게 상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B가 뭐예요? C한테 달라고 하면 되죠, 그냥 어음을. 3번에 배서인은 추심인 배서를 하더라도 어음상 권리를 상실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리권 준 거니까. 따라서 어음은 그냥 회수라는 게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C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되죠. 회수했을 때는 추심인 배서를 말소하지 않고도 형식적 자격이 인정이 되죠.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뒷면에다가 지금 정의 A한테 줬다는 거는 A 귀하 약속 메뉴에 그래서 정의 발행인 이렇게 준 거잖아요. 앞면에는. 그럼 뒷면에 A가 B한테 줬단 말이죠. 배서로서. 근데 B가 C한테 줬을 때 여기다 뭐라 쓴 거예요? 추심하기 위하여 이렇게 썼잖아요. 추심하기 위하여. 그럼 여기서 추심하기 위하여라고 기재를 했기 때문에 B가 이걸 돌려받더라도 B가 여전히 권리자였죠. 얘는 대리인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말소 안 하더라도 B가 뭐예요? 적법한 소진이란 말이에요. 적법한. 그래서 말소하지 않더라도 형식적 자격이 있죠. C는 대리인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실질적 자격을 증명할 필요 없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가 상환청구권 취득했으니까 본인이 B가 상환청구권 취득하고 따라서 A한테 뭐예요? 어음상 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안 해결 가서 보시면 밑줄 친 부분에 B 회사는 C 회사로부터 어음을 돌려받아가지고 B 회사에 대해서 B 회사가 아니라 이제 A 회사죠. 그거 못하니까 A 회사에 대해서 어음상 권리인 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고. 맨 마지막에 A 회사로 고치시고. 그래서 이게 공연한 추심이니까 이걸 말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연한 추심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 C가 소지인이잖아요. 그 C가 소지인이면 B가 왜 받았는지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죠. 여기 이제 회수하기 위하여 이제 이렇게 추심이인 문구가 기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B가 본인이구나 누가 봐도 알죠. 그러니까 C한테 그냥 어음을 물리적으로 돌려받으면 돼요. 돌려받아가지고 A한테 상한 청구권 행사하면 된다. 요거 그런 형태로 나왔으니까 뭐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또 나올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 10분만 쉬었다가 선택하죠.